현명한 분석이네요. 우리나라가 과감하게 대러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이 자랑스럽네요. 안녕하세요. 2월 말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향해 선전포고한 지 2주째가 되며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푸틴은 개전 당일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고 다른 전문가들의 예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이 강했다고 보는 게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수도 키예프와 제2도시 파르키우를 사수하는 사이 서방 세계는 러시아를 향해 사상 초유의 제재를 시행하며 러시아 경제는 불과 2주 사이에 국가부도 판정을 앞둔 수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크림반도 병합으로 국제 제재를 경험한 푸틴은 이런 상황을 미리 예견하고 제재에 대비해 많은 경제적 보험을 들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푸틴이 들어놓은 보험의 핵심은 중국이고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파산하면 중국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며 물귀신 작전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상황에 푸틴의 계획이 그대로 실행되면 중국 역시 러시아와 함께 국가부도의 길로 들어설 확률이 매우 높다는 분석을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국은 러시아로부터 비호국가 지정을 받았으나 오히려 장기적으로 한국에게 더욱 유리하게 되는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국제 신용평가 기관 무디스는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채무 불이행이자 디폴트를 선언하였습니다. 즉 파산의 바로 직전 단계로 낮췄습니다. 21단계의 신용등급 체계에서 20단계를 기록하며 러시아에 투자한 전 세계 기관들과 국가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디스는 러시아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현재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국가 채무를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 내다봤고 JP모건에서도 러시아의 디폴트 선언이 임박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디폴트 선언이란 한마디로 일부 빌린 돈을 못 갚을 것 같다는 뜻입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러시아 측이 3월 16일 디폴트 선언할 가능성이 확실하다는 근거로 16일 만기에 7억 달러 상당의 국채 상환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러시아는 현재 달러가 고갈됐고 서방의 제재로 인해 가지고 있는 돈을 달러로 바꿀 수도 없기에 뉴스라이브 이론적으로 돈을 갚을 수 없고 파산밖에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디폴트 선언을 하는 국가는 최소 수십 년 동안 빚의 늪에서 허우적대며 국민들은 고통받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디폴트 코앞까지 갔다가 선진국 반열에 진입한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며 이밖에 다른 국가들은 디폴트 이후에 신뢰도가 바닥나며 국가 부채는 늘어나고 국민들은 고통받는 악순환의 연속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러시아 화폐인 루블화의 가치도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단 2주 동안 루블화의 가치는 대략 75%가량 폭락했습니다. 자국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에는 긍정적이지만 러시아의 제조업은 형편없는 수준인데다 에너지와 무기밖에 수출할 것이 없는 러시아는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해 별다른 혜택을 못 받게 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화폐 가치가 낮아지면 심각한 단점이 있습니다. 화폐 가치가 75%나 하락한 지금을 기준으로 원래 빌린 돈보다 75%를 갚아야 하므로 러시아로서는 상당한 손해이며 러시아에게 돈을 빌려준 국가나 기관들에게도 손해입니다. 러시아 루블화를 받아봐야 아무짝에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단. 푸틴은 이와 비슷한 상황을 크림반도 병합 당시 제재를 통해 겪었고 그때부터 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러시아는 침공을 준비하면서 외환 보유액을 사상 최대치로 확보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왔습니다. 현재 러시아 측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외환 보유액은 6,500억 달러로 대략 800조 원 수준이며 여기에 중국이 매우 크게 놀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2018년 러시아의 외환 보유액 중에서 달러가 45%를 차지했지만 현재는 고작 15%를 차지할 정도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어차피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 달러를 사용할 수 없기에 러시아 당국은 달러 비중을 줄여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금의 비중을 급속도로 높였습니다. 2015년 제재 당시 금 보유 비중이 10%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23%를 기록하고 있어 2배가 넘게 증가했고, 러시아 정부는 2,400톤에 달하는 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달러나 유로로 된 서방의 화폐를 보유하면 제재에 쉬운 타겟이 되는데 반해 금을 보유하면 자유롭게 보관이 가능하여 제재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 화폐인 위안화 보유 비중입니다. 2017년 당시 위안화의 비중은 고작 4%였지만 현재는 16%까지 급격히 늘리며 4배나 증가시켰습니다. 서방의 제재를 받는 지금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외국의 화폐는 위안화밖에 없기 때문이며, 러시아 측은 자신을 제재하지 않는 중국을 믿고 위안화를 통해 새로운 경제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2022년 2월 단 한 달 동안 중국과 러시아의 무역 규모는 40%가 증가하는 등 양국의 협력은 더욱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러시아로 향하는 수출은 41%가 증가했고, 양국의 협력은 더욱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러시아로 향하는 수출은 41%가 증가했고, 러시아의 중국 수출은 39%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러시아 당국은 위안화를 더욱 많이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루블화를 유일하게 인정해주는 화폐와 국가는 중국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국민들과 기업들은 달러나 유로를 구할 수 없어 중국의 위안화를 통해 거래하므로, 중국 당국은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진 루블화를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내부적으로도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러시아를 도와주자니 중국 경제가 러시아와 함께 나락으로 가게 되고, 러시아를 도와주지 않으면 미국과 유럽에 대응할 동료를 잃게 되는 꼴입니다. 즉 러시아가 이대로 패망한다면 중국의 목표인 2030년 세계 1위 경제대국 자리도 함께 날아가며 서방 세계의 견제로 중국은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하게 될 전망입니다. 오터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를 두고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반대하며 북한에게 그러했듯이 러시아를 위한 제재 회피 수단을 제공할 확률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2위이며 무역 규모는 1위인데다 6,000척의 초대형 상선과 무역항구, 그리고 루블화를 취급하는 수만 개의 은행 지점을 통해 제재를 은폐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를 감싸기 위해선 중국도 위험 부담이 매우 큽니다. 러시아를 직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국가는 미국의 주도로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를 받기 때문에 중국이 위험을 감수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에 왕이 외교부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협상하여 평화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제재에 중국이 지원군으로 나서면서 중국의 위안화 화폐 유출이 빨라지고 화폐 가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위안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가치가 오른 위안화는 결과적으로 중국의 해외 수출에 상당한 마이너스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현재 위안화 가치는 최근 10년 동안 가장 높으며 이는 수출 위주의 국가인 중국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과거 일본이 아베노믹스를 통해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 한 적이 있듯이 화폐 가치 상승은 중국처럼 빠르게 발전하는 국가의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합니다. 이어서 중국 당국의 고민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루블화를 가진 러시아의 국민과 기업들이 화폐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하자 안전자산을 찾으며 위안화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이 보유한 루블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루블화 가치가 하루가 다르게 폭락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종이 쪼가리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자 위안화를 주면서 루블화를 가져왔는데, 사실상 러시아에게 위안화를 기부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 되었고, 푸틴 대통령마저 루블화를 무한정 발행하겠다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있어 중국은 러시아와 계속해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다간 중화인민공대단 결만 종이 쪼가리나 다름없는 루블화만 쌓이게 된 상황입니다. 이번 일에 대해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세계의 박동 역할을 하던 중국과 러시아를 쌍으로 보내버리기 위한 서방의 계획이라 보고 있으며, 위기감을 느낀 중국은 침묵을 지키던 자세에서 일어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이번 양회에서 첫 발언을 통해
러시아 제재를 반대한다는 입장에서 국제사회의 여론을 의식해 러시아에 대한 페널티를 언급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어서 중국은 무망국인 러시아를 지키기 위해 국제사회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대화 자리는 물론이고 서방 세계와 러시아의 협상 테이블 또한 만들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측이 서방 세계와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되면 중국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국도 서방 세계와 정치적으로는 대립하며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수출 위주로 경제 발전을 이뤄온 중국은 서방 세계에 자신들의 상품을 수출하지 못한다면 국가 경제가 금방 휘청이게 됩니다. 단적인 예로 중국이 무역 흑자를 가장 많이 거두는 국가는 미국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 동력이 미국이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미국에게 큰 경제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중국산 제품이 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소재는 아닙니다. 사고 저렴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지 중국산을 사지 못한다면 한국산이나 다른 국가로부터 충분히 공급처를 다양화할 수 있어 중국이 서방 세계화 등을 돌리면 경제 발전은커녕 과거 70년대 중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러시아의 과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80년대 냉전 시절 서방 세계의 견제를 받은 소련은 순식간에 경제가 무너졌고 소련의 뒤를 이은 러시아도 에너지를 등에 업고 경제가 발전하나 싶었지만 국제사회에 반하는 행동으로 제재를 받아 10년 넘게 경제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방 세계가 러시아를 확실히 제압하고 나면 그 다음은 중국이 될 것이라는 것이 확실시되며 러시아와 중국이 경제 공동체로 위안화를 사용하는 것이 청중의 일부 의견. 이번 전쟁 통해 내년 세계군 사력 순위 어떻게 변할지 기대된다. 이미 러시아는 피해로 2위에서 3위로 떨어질 것 같고 중국은 2위로 유럽은 군비 증가로 10위권 올라갈 거고 우크라이나는 전쟁 승리로 순위가 엄청 올라갈 거고 한국은 일본 5위 잡기 위해서 국방비 계속 증가할 거고 세계 민폐 국가 러시아와 중국이 여러 소국으로 갈라져 쪼개지면 세계 평화는 꽃을 피울 것. 중국, 러시아 둘 다 경제 제재해야 한다는 걸 세계와 미국이 잘 이해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잘 따라가는 것 같아서 나쁘지 않은 상황인 듯. 중국도 제정신이라면 러시아 버리겠지.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중국 국채가 3천조 원 정도라고 들었네요. 그걸 다 받아주면 중과도 확실하게 폭망하겠지요. 이참에 러시아 중공 부독재 국가를 글로벌 세계에서 축출해야 한다. 아울러 중공도 러시아와 같은 경제 붕괴로 60-70년대로 호롱불 시대로 회귀시켜야 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